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법무법인 화담TV. 저는 신유진 변호사고요. 예, 정욱철 변호사입니다. 네, 최윤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게 됐나요? 좀 더 퀄리티 있는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도 좋고 화질도 좋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내용이 좋아야겠죠. 근데 내용이 그만큼 따라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알찬 내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 찍었던 내용들도 저희가 한 번 더 복습하고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잘 적응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알찬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담은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자 이렇게 계속 새로운 노력,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것도 많은데 굳이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변호사님? 유튜브 촬영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를 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편한 내용을 접할 수도 있고,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또 단계적으로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이 유튜브를 보면서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제일 유튜브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현장에 나가는 것과 유튜브 촬영과 어떻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현장에 나가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로 다 봤다, 다 잘 알고 있다 라고 뭐 먼저 말씀해 주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훨씬 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하지만 또 직접 만나서 개별 이제 소유자분들 토지 또 내용 같이 보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을지를 보면 또 그래서 느끼는 게 많아서 또 유튜브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되고, 좀 그런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가 다각도로 처음에 이제 코로나 시작되기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실 때 저희 화담TV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토지 보상이라는 게 저희가 매일 하는 업무라서 그렇지 굉장히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렇죠. 토지 보상, 공익 사업, 뭐 손실 보상, 협의 단계, 수용 오늘 이런 하나하나 단어풀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저희 방송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사실 내용이 뭐야 이거 뭐 처음 뭐 시작하는 거 완전히 초짜 얘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은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하는 것과 같이 처음부터 초보자들을 위해서 방송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용어부터 시작해서 토지 보상에 점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용어부터가 일단 어렵다는 거예요. 용어부터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용어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공익사업. 뭐야, 공익사업이 뭔데? 공익사업이 뭔데? 토지를 막 수용한다는, 뺏어간다는 토지 수용 뭔지 한번 공익사업부터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님? 이게 공익사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은 분명히 맞는데, 사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토지를 뺏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땅이라는 게, 토지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전체 국가의 토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 토지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 자체가 공익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사실은 좀 소유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만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땅 가지고 무슨 공익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개념 자체는 어떤 한정된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개발해서 좀 더 부가가치 높은 그런 토지로 만들어내겠다, 그런 사업이고요. 주로 국가나 지방 뭐 자치단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시행하는 거에 있어서 토지 수용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 변호사님, 약간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으로 돌아가면은 공공필요에 의해서 공공의 필요가 있다면은 소유권을 제약할 수 있고 보상은 법률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공공필요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익사업이라는 그 표현을 다시 쓰고 있어요. 공익사업일 경우는 소유권을 제약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을 제약하는 방식은 수용을 할 수도 있다. 땅을 뺏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연계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공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게 100가지가 넘어요. 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뭐 아파트를 조성한다, 재개발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내수면 개발을 한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걸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래서 토지 수용권을 또 주고 있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재개발. 이게 왜 공익사업일까? 이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조합은 공익조합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별도로 사인들 간에 만들어진 조합인데 이거는 왜 공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건가요, 변호사님?
이 문제가 지금 제일 어려워요. 저도. 왜냐하면 소유자들한테 설득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왜 재개발을 지금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냐? 재개발을 할 때는 어느 필요 정도는 공공청사라든지 아니면 공원부지라든지 아니면 도로 또는 학교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주택도 지을 수 있게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개발이 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또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이 되니까 어쨌든 수용권을 줘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주게 도와줬다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설치해야 되는 부담 자체가 지자체나 국가거든요. 이걸 조합한테 밀면서 조합의 사업을 도와주는 법을 만들었다.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재개발을 공익사업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토지 보상에 적용되는 법률을 보면은 법률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이제 토지보상법. 왜냐면 토지에 대한 보상이 핵심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보상 절차에 앞서서 이 사업의 목적은 공익사업이어야 한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영역 중에서 도시 정비를 위한 그 법률이 적용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죠. 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도시가 이렇게 정비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발전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공익성을 좀 일면 부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토지를 이 공익사업 때문에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수용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절차인데 이 보상금 액수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아까 그 공익사업에 대한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에 있는데 공공 필요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에 보시면 거기에 맞게 또 반대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협의로 통보하는 금액이야 당연히 좀 만족을 못하겠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증액을 통해서 그래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좀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법 체계입니다. 그 정당한 보상이 되려면은 이 정말 시가로 보상을 해준다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개발이익 배제 원칙 때문에 그 개발이익 배제 원칙을 적용하면 엄청 손해를 보는 기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여기 개발이 되면은 여기 주변 환경에서는 전부 그 개발의 이익을 누릴 텐데 나는 나간 다음에 그리고 개발이익도 안 주고 내쫓은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발이익 배제를 왜 하는 겁니까? 싼 가격에 개발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가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싸게 샀으니까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이익이 남겠죠. 그러면 도로 인프라를 깔고 공원을 만들고 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재생산과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면서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 개발액이 반영되는 가격을 줘버리면은 거기에 보상받는 토지 소유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가지고 떠나버리고 실제 보상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개발가도 높아지고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는 인프라를 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걸 국가가 어떤 소유자의 그 이익을 뺏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원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개발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뒀던 땅입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뭐 농지라든지 현황대로 농지라든지 특별히 더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제한이 있던 상태에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제 땅값이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 제한 구역을 묶여 있어서 그동안 활용도 못했잖아요. 오랫동안.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는 뭐 한두 해도 아니고 뭐 기본 10년, 20년씩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땅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금액은 개발 제한 구역 상태로 가져가고 난 뒤에 한 정말 5년, 10년 뒤에 가보면 엄청난 이제 개발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도 억울한 뭐 시간도 너무 길고요. 보상도 너무 적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놓은 곳을 개발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사업 시행자 뭐 국가라든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싹 거기를 수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농지니까 가격도 보상 가격도 낮고 그런 경우는 좀 더 토지 소유자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좀 행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토지 소유자분들이. 지금도 뭐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고 대책위끼리 연계해서 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한 단체들. 네. 이 부분에서 있는데요. 어쨌든 소유자들의 힘은 약해요. 네. 특히 이걸 계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미 보상이 끝난 지구들은 여기에 계속 활동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면 점점점 이제 보상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은 생겨버리고 개발 제한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나마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자꾸 얘기를 해야지만이 누군가는 듣고 그래서 또 개정해야 되는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미약한 목소리지만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와 뭐 협의를 통해서 뭐 토지 보상 가격을 올리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격을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게 사실 토지마다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 대책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고 한다면 여러 가지 또 우리 보상과 관련된 또 간접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책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협상력을 더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협의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책위에 많이 모이셔서 사실은 한 목소리 내야만 좀 많은 것들이 바뀌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유자분들이 뭉쳐서 본인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책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상금을 협상을 할 수 없지만은 소유자 추천이라는 저희한테 그래도 보상금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간접 보상이라고 해서 나중에 뭐 대토, 뭐 협의자 택지, 이주자 택지 이런 부분들은 공급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상력은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위 차원에서 협상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갑자기 소유자 추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이제 기초편 아닙니까? 소유자 추천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라고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데 일단 네. 협의 보상금을 책정하는 거는 사업 시행자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닙니다. 감정평가사 3인을 해서 그렇게 감정금액으로 통해서 협의 금액이 책정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한 명을 정하고 뭐 그래도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지자체가 한 명을 정하고 그리고 소유자가 한 명을 정해서 3명의 평가사가 감정을 하고 그 평균 금액으로 금액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한 명의 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는데 그 한 명의 평가사를 그냥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을 넘는 사람들이 난 저 평가사를 지지하고 동의를 해서 저 평가사가 우리 소유자 추천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동의서를 내야지만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총수의 2분의 1과 그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 개별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대책위를 통해서 소유자 추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토지 보상액 그 산정 자체는 감정평가사가 한다고 하는데 이 산정의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산정 기준은 네. 시세예요. 시세인데 이게 지금 개발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의 시세가 아니라 이게 개발되지 않았을 때, 개발된다는 내용이 없었을 때 이 시세는 얼마일까를 역으로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토지 소유자분들은 이 땅이 정말 소중한 땅.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부터 계속 대대손손 내려온 땅이어서 도저히 누구한테도 팔 수가 없고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땅이고 여기서 계속 나의 모든 진짜 우리 선조부터 모든 분들이 함께한 땅이라서 이거는 그 어떤 가치로도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주관적 가치도 좀 반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떤가요? 네, 주관적 가치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어쨌든 평가는 주체가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제3의 기관, 그러니까 그거 사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어떤 그 가치들에 대해서는 사실 반영되지 않는 게 맞고요. 대신 오히려 이제 그런 가치를 주장하기보다는 내 땅의 특성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잘 아시고 그걸 방어해서 논리를 짤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토지 보상금이 나온다. 돈이 나온다. 돈이 나오면 또 세금이 무섭잖아요. 이 세금에 대해서 상담, 이거 우리 화담TV랑 계속 하다 보면은 세금 상담 좀 도와주시나요? 세금에 관련해서 한번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는 회계사님 모시고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세금은 토지 보상의 경우는 양도세를 내긴 하지만은 감면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감면을 최대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제 세금 상담을 하실 때 옆에 같이 법무부인 화담과 또 함께 저희 법무부인 화담 소속은 아니시고요. 같은 이 상담 장소에 상담을 해주시는 세무사님 있는데 제가 상담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진짜 친절하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최대한 우리 소유자분들에게 감면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서 엄청 한 분 한 분한테 그 드리는 노력과 정성이 저는 대단하다. 와, 저렇게 하면은 정말 안 깎일 세금도 깎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화담과 함께 하시면은 아무래도 세금 상담하실 때도 옆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렇죠? 저도 계속 갈 때마다 같이 이제 만나시는 분이신데 이게 토지 보상 받을 때 또 세금도 내셔야 되지만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할 때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회계사님도 워낙 이제 노하우 많이 쌓이시니까 또 여러 팁을 알려주시면서 일반적인 세무사님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몰랐다, 정말 큰 도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아무 법무법인이나 가서 나 토지 보상 이거 하는데 증액해다오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법무법인 화담처럼 전문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지고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법무법인에 맡기셔야 토지 보상 증액금이 아무래도 증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세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토지 보상에 관련된 세무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확실히 다르다.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우리 최 변호사님이 더 잘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 토지 보상금이 통지가 돼요. 그리고서 증액을 위해서 마련된 절차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통지되는 그 협의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토지 그 소유자 추천 이제 적평가사 들어간 경우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사업 시행자의 어떤 사업 계획 위주의 좀 낮은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세 단계로 총 3번의 기회를 가지고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수용 재결, 두 번째는 이의 재결이라서 이 두 개가 행정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가 제가 억울하면 마지막으로 가서 하소연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법원! 예, 법원입니다. 법원. 법원에 가셔가지고 행정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증액해서 총 3단계로 3번에 걸쳐서 증액할 기회가 있다. 사실 뭐 이의 신청, 뭐 증액 뭐 신청하니까 이거 증액 되겠냐, 이의 신청 받아주겠냐, 거의 다 받아주고요. 물론 정말 뭐 100에 하나는 뭐 1000에 하나 정도는 뭐 오르지 않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다 3단계를 거쳐서 특정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그래도 처음에 받았던 금액보다는 유의미하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업 곧 여기 시작되게 된다. 그런데 이 보상금 통지되기 전에 내가 아무래도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이거 보상금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좀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우리 보상 잘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대책위 차원에서도 이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높이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이거 자체가 기준이 하나의 기준은 되는데 높아지는 거 아니냐 보상금 자체가. 그래서 이 보상금 잘 받기 위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대책위도 계시는데 어떻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려서 보상금 증액을 꾀한다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신데 일단 사업 인정고시가 나고 나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 이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리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업 인정고시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이 정해지는 것처럼 일감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보상 선례, 거래 사례를 통해서 이걸 다 보정하는 절차를 보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100만 원이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50만 원이면은 그걸로 해서 다 보정이 되는 거지. 표준지가 50만 원에서 반드시 뭐 내가 50만 원 받을 수 있어. 표준지가 100만 원에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런 연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려서 반드시 보상금 증액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서로 연관관계가 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 인정고시 이후에 뭐 표준지 공시지가를 뭐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반드시 연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유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뭐 공익사업부터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좋은 시간 되셨을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하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